스트리트의 공간하고 스트리트의 사상이라는 텍스트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책들을 왜 골랐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선생님이 고른 책이에요. 제가 고른 책이 아니고 일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문학의 공간이라는 책을 골랐을까 좀 의아했는데 사실은 제가 짐작한 거는 선생님이란 존재가 저한테는 어떤 존재냐면 바깥이에요. 저희가 어떤 시스템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시스템 안인데 시스템 바깥인 거예요. 이분은 저한테. 여러분들도 이제 어딘가에 소속 내지는 이 시스템이란 거 안에 있겠죠. 그런데 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공무원의 탈승 이렇게 되고요. 현재는 교수라면 공무원이고요. 그 다음에 퇴근 후에는 공동체 생활 같은 걸 하고 계세요.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어때요? 조용? 저는 처음 봤어요. 공동체 생활이라는 걸 말만 듣고 이진경 씨 하시는 걸 처음 봐서 몇 번 가서 구경도 하고 엿보기도 했는데 참 놀라운 곳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 아시는 분 많겠지만 선생님 인사 좀.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나요? 일단 얼굴이 굉장히 작죠. 예, 반갑습니다. 끝이에요? 제가 이 습기가 없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남의 앞에 서서 말을 하려고 그러면 이 짓으로 먹고 사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거짓말이에요. 한번 말하면 본물만 터지면 제가 끼어들 틈이 본물이 없어요. 터지는데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항상 애를 먹는데. 네. 예. 제가 불과 며칠 전에도 이진경 쌤한테 사랑을 고백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같은 세미나 현장에 있었어요. 알랭 바디우라고 철학자가 한국에 내한을 했는데 그때 이제 큰 이제 홀이 아니지 그런 데서 행사를 하는데 사실 행사가 그렇게 재밌진 않았어요. 행사가 그렇게 재밌진 않았고 아무리 통역이 끼니까 이렇게 잘 진행된다고 하기는 어려웠는데 제 옆에서 누가 막 웃으면서 사진 막 찍고 그래서 저는 행사 진행 요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열심히 찍으시는구나 이랬는데 이진경 선생님인 거예요. 근데 선생님한테 선생님 여기 무슨 알바 나오셨냐고 너무 크게 웃으시고 너무 막 열심히 참여하시니까 나중에 제가 정말 감탄했다고 말했어요. 저희가 액션만 하지 내 말을 하고 내 뭐를 하지 리액션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정말 많이 알고 이런 분인데 너무나 왕성하게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원기를 목도두고 열심히 격려하고 이런 걸 너무 잘하시는 것을 제가 본 거예요. 뭐 격려라기보단 제가 좀 웃음이 해퍼가지고 남을 웃기는 재주는 없는데 웃는 능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간하면 웃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티가 나서 이렇게 그게 좋은 작을 받았다니까 저는 고마운데요. 그래서 다시 원래 이야기를 들어가자면 어떤 의미로든 선생님은 저한테 바깥이에요. 제 안에 있는 바깥 같은 존재예요. 제가 2년쯤 전에 삶을 바꾸는 책 읽기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 표지에 보면은 이렇게 무지개 같은 게 있어요. 빛이. 사람들이 그게 다 무슨 포토샵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냐면 그 사진 자체가 길거리예요. 그냥 칠레 산티아고고 아이엔데 박물관에 제가 앉아있어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문이 조금 열렸어요. 조금 열리고 햇빛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햇빛이 들어와가지고 하얀 벽에 빛이 비쳤는데 그게 무지개 프리즘이 생긴 거예요. 그 참여를 찍은 사진을 그냥 찍기도 했는데 왜 썼냐면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든지 문이 조금 열려 있어. 그리고 아주 시원한 바람, 어떤 빛 같은 게 들어올 때 그럼 숨 쉴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야, 사람들 기분에서 좀 벗어나게 되는데 그게 저한테는 일단은 책이었기 때문에 그 책을 썼어요. 책을 읽으면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썼고 두 번째는 그게 맨 처음에 책만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존재하더라고요. 그 사람이랑 이야기하게 되면 확실히 전에는 못 해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딱 사로잡혀서 매여있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다른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면 저는 이 회색빛 기분에 딱 무지개 프리즘이 생기는 것 같은 기분을 맛보곤 하는데 저한테 이진경 선생님은 너무나 명확하고 그리고 용기 있고 그리고 망설이지 않게 항상 그런 자극을 주셨던 것 같아서 제가 인문학? 요즘 사실 인문학이라고 말을 하지만 인문학이라는 게 정말 인문학이야 라고 약간 당황하게 하는 무슨 가짜 인문학, 진짜 인문학을 구별할 마음은 없지만 그런 현상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뭐뭐를 저는 인문학이야말로 저희가 굉장히 이해관계를 따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치더라도 그래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영역이라고 다른 인간 이해하고 사랑하고 공감하고 뭐 이런 데 투입되는 나는 에너지에 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인문학이 뭔가를 삶 전체로 보여주시는 분 같아서 오늘 모셨습니다. 네. 쑥스럽습니다. 칭찬이 과하면 이게 좀 남사시라서.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건데. 고맙습니다. 네, 내 마음인데. 네, 자 그럼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로 들어갈게요. 아까 알렌 바디우 이야기 잠깐 하자면 그게 커뮤니즘 학술대였어요. 커뮤니즘이란 말은 한국에서는 좀 전북 좌파 이야기야. 좀 부담스러운 단어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어때요?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도 안 보여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리액션 선생님처럼 하지 않으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어때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학술대회가 열릴 때 이게 커뮤니즘이 뭘까? 세상에 이 자본주의 외에는 다른 세상은 상상을 안 하게 되는데 이게 난데없는 왜 커뮤니즘이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렸던 게 선생님이에요. 왜냐하면 선생님 계속 커뮤니주의를 말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만나면 도대체 커뮤니 뭐야? 라고 물어보려고 이미 마음을 먹고 왔거든요. 왜 그렇게 사는지. 그러니까 퇴근하고 가는 곳이 있단 말이죠. 저는 사실 이렇게 공무원이라고 해야 좀 미안한데 이렇게 월급 받기 좀 미안한데 어차피 남 가는 돈이니까 그냥 간다 생각을 하는데 일에 대해 수상한 느낌을 갖고 있어요. 출근도 잘 안 하고 그냥 수업 있을 때나 가고 그냥 앵벌이 차원으로 이렇게 다니는데 가지고 학교라는 데가.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갈 때 말고는 이제 보통은 그렇게 제 수유노무엔이라고 하는 연구자들의 공동체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연구자들만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잡다한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생활이라고 하니까 또 조금 이게 약간 뉘앙스가 공동체 생활이 붙으니까 또 조금 이렇게 묘한 느낌이 나네요. 마치 이렇게 무슨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살고 자고 뭐 등등 생활하는 이런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잠은 그냥 잠은 각자 집에서 자고, 근데 이제 공부를 하고 먹고 하는 공부를 특히 이제 저희 대부분 이제 공부를 하거나 직업이 공부가 아니어도 이제 공부가 좋아서 책을 보고 글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공부할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공간을 만들고 거기서 모여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밥을 또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아시겠지만 매일 밥 사 먹는 것도 일단 돈도 돈이고 매일 밥 사 먹을 뭐 먹을까 고민하는 것도 진짜 쉽지 않게 참 짜증나는 일이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해먹지 뭐라고 해서 이제 밥도 해먹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는 이제 많은 생활 같이 청소도 해야 되고 같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이제 마음에 맞는 사람 있으면 같이 이렇게 시에 가면 가기도 하고, 이번에 요새 밀양 이렇게 공사 재개하는 바람에 거기 할머니들 이렇게 막 고생하시니까 몇몇 사람들이 이제 시간 될 때마다 사람들 끌어모아서 이제 밀양 내려가기도 하고, 광화문에서 이제 1인 시위를 연속 릴레이로 하기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같이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그냥 맘 맞는 사람끼리 이제 같이 하는 것이 이제 주된 활동이지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누가 이렇게 돈을 대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돈을 내서 그 활동을 하고 하는 이런 종류의 관계,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돈이나 뭐 이런 것 가치 법칙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이 관계를 만들지 않고, 원래 이제 꼬뮌이라는 말이 공동체라는 말하고 이제 그에 해당되는 그 영어지요. 근데 꼬뮌이라는 말이 꼼이라는 말이 이제 같이 합친다라는 뜻이고, 뮌이라는 말은 무누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게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물을 통해서 결합되는 관계를 이제 꼬뮌이라고 얘기를 하고, 공동체라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선물에 의해서 특징 지형을 띠는 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예전에 이 인류학자 마르셀 모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 증여론, 선물이라고 번역해도 되는데 증여론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원래 이제 이렇게 사회주의자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스탈린식의 사회주의 보고서는 이건 아니다라고 이제 일찍이 실망을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실망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굉장히 싫었기 때문에 자본주의도 싫고 저런 식의 사회주의도 아닌 다른 관계라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이제 그런 고민을 갖고 있었는데, 인류학자들이 이제 이른바 원시 사회라고 인디언 사회라든지 저기 폴리네시아나 멜라네시아 이런 데 이제 연구한 것들을 쭉 보면서 그 모든 사회에서 대부분이 이제 이 여러 가지 형태의 선물 제도가 항상 지배적이고,
선물에 의해서 이제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발견을 하고서 이제 그런 선물에 관한 이제 책을 이제 썼던 거,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2차 대전 이전부터 이렇게 이 공동체나 사회주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전통을 만들어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점에서 이렇게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관계, 뭐 선물을 주는 관계도 있지만 사실은 좀 더 좋은 것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나한테 선물인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누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서로에게 선물이, 존재가 선물이 되어주는 이런 관계, 이런 것이 이제 저는 이제 뭐 공동체의 본질이고 꼬민이라는 것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관계들, 자본주의와는 다른 그런 관계들을 만들고 그런 속에서 삶의 시간을 최대한 한다고, 확보한다고 한다 그러면은 자본주의는 피할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삶은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문제의식,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코뮌주의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건 뭐 이렇게 물론 아까 이렇게 코뮤니즘의 전통적인 번역어였던 이제 공산주의, 그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죠. 이 함께 생산한다 뭐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한 건데, 사실은 원래 코뮤니즘이란 말도 코뮌에다가 이즘이 붙은 거니까 이 공동체와 결부되어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뭐 경제주의적인 관념 속에서 이제 공산주의라고 번역이 됐던 건데, 그 뭐 이제 이 사회주의 소련의 붕괴와 함께 이제 붕괴해 버렸고, 그것과 이별하면서 저는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오히려 이렇게 코뮌이라고 하는 것들이 강조된 새로운 관계를 만들려는 태도, 삶의 방식, 그런 관계를 살아가려는 태도,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지금 사는 자본주의에서 좀 진짜 아까 말했던 외부, 자본주의 안에서 그 외부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산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런 개념을 썼습니다. 좀 빠르지만 다 알아듣겠죠? 네. 근데 제가 아주 느린 속도로 말하자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 1년 좀 전에 제 후배가 고민이 있다고 저를 만나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후배는 대학을 마치고 이제 미대를 마치고 스스로 비정규직이 된 케이스예요.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으니까 내 친구들은 다 삼성에 가거나 대기업에 가는데 나는 그냥 혼자서 그림 그리는 일을 하고 싶다고 어떻게 살던 후배인데 전화를 해봐서 고민이 있다는 걸, 저는 당연히 일에 대한 고민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맞아, 비정규직으로 사는 건 너무나 힘들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에 대한 저 나름의 생각들을 갖고 나갔어요. 이렇게 힘들지 이제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랬는데 제 후배가 그러는 거예요. 나의 고민은 닮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누구를 따라서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 텐데,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참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그런 고민이 너무 새로웠던 거예요, 저한테는요. 우리가 각자 삶의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사람의 존재가 나에게 선물인가 아닌가, 이 사람의 삶이 좋다고 느끼는 삶이 구체적으로 있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무심코 저가 그랬어요. 나는 너를 따라 살고 싶어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건 빈말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 후배는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좋으니까 뭐라도 하나 살려보고 싶어요. 새 한 마리라도 좋으니 살려보고 싶다. 이런 게 인생의 꿈인 거예요. 비정규직으로 사는데 그게 꿈이라는 게 저는 항상 엄청난 의미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후배한테 나에게 꿈의 주소가 있어. 그 꿈의 주소들은 꿈이 달라. 우리들은 꿈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몇 평형 아파트를 마련하고 어떤 차를 사고 어떻게 취직하고 꿈이 다 비슷해지는 세상에서 이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완전히 꿈이 달라. 생각이 달라 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꿈의 주소지 라고 말했던 기억이 지금 나는데, 가만히 그 이야기들을 제가 꿈의 주소라고 누구를 말을 했는지 떠올려 봤더니 다 바깥에서 오는 한 줄기 바람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게 있어. 이렇게 사는 방식 말고 다르게 사는 방식이 있어. 이들과도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어 라고 계속 말을 하는 존재들이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지금 스트리트의 사상이랑 문화의 공간 중 책은 사실은 바깥에 대한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읽을 때는. 왜? 아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내지는 효율적인 사고들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책이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학의 공간을 왜 고르셨어요? 뭐 좋아하는 책이라서. 근데 저도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근데 굉장히 난해한 책이에요, 사실. 네, 좀 어렵죠. 네. 저도 이제 책을 꽤 읽는 편인데, 읽으면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흠뻑 빠져들게 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 책들이 뭐 아주 많지는 않지요. 근데 하여튼 저 책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읽어왔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지금도 강하게 이렇게 머릿속에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굉장히 제가 잘 잊어먹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깥 외부에 대한 책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유물론자, 막시스트 유물론자였고 지금도 이제 그런데 유물론이라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뭐 이렇게 물질에 대한 물질의 일차성을 강조하는 이런 거라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이제 버려왔습니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원래 이제 정신 안에 있다라는 건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근데 정신 바깥에 있다, 즉 물질적이다라고 하는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뜻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어떻게든 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계속 배반당하는, 현실로부터 배반당하고 거절당하는 이런 관계일 텐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그런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의 현실성을 인정하고 그것들에 내가 이렇게 대응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런 것이 유물론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제 식으로 이제 외부에 의한 사유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정신의 바깥에 있는 것들, 정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이제 외부인 거죠. 우리 흔히 말하는 현실이나 사회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현실이나 사회도 뜻대로 많은 것들이 이제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진정 수많은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떤 것들 예를 들면 이제 뭐 망치 같은 것들도 그 본성이라는 게 우리는 도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망치를 가지고 못대가리를 치면은 도구가 맞는데 망치를 가지고 사람 대가리를 치면은 이게 더 이상 도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망치가 그때는 이제 흉기 내지는 이제 무기로 바뀌게 되는 건데 이 망치의 본질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망치 안에 있는 본성이 아니고 망치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의미에서도 어떤 것들을 본성을 사고할 때조차도 우리는 그 바깥을 통해서 사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랑은 좀 다른 의미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 외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생각을 굉장히 근본적으로 사고를 할 뿐 아니라 그 외부라는 것들에 닿는 것들의 불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블랑시오한테는 이제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불가능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불가능하니까 하지마 이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이 사람이 그거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은 그 비트겐슈타인이 했던 비트겐슈타인을 잘 봐도 그 문장 하나는 다 기억하는 거 있죠. 말할 수 없는 것에서는 침묵해야 된다라는 물리철학 논거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문장인데 이 블랑시오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말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하려고 할 때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되고 들을 수 없는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다시 말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대표적인 경우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를 보고서 이렇게 뭐 동경이라든지 반짝이 희망을 떠올리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별을 보고서 근데 하늘에 박혀 있는 눈동자, 이 눈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굉장히 당혹스러워지는데 그때 우리는 그 별이라는 것들을 다르게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별에 대해서 얼마나 자의적으로 사실 별이 어떤 건지 내 마음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몇 개 붙여놓은 인간들이 붙여놓은 몇 개의 딱지들만 갖고 보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사물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말하지만 그 말할 수 없는 것들의 몇 부분을 말한 거기 때문에 항상 실패하는 거죠. 이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얘기를 이제 이 책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방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게 이제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의 관계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는 그리스 신화는 상식이 돼버려가지고 이제 대강 다 아시죠. 오르페우스는 탁월한 그 연주자고 에우리디케는 그의 아내인데 일찍 죽었죠. 그래서 이제 오르페우스가 이제 아내를 이제 아내를 너무 사랑해요. 아내를 다시 이제 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 명계로 내려가죠. 지하로 명계로 내려가는데 명계를 지키는 하데스라는 무서운 개들도 이제 이렇게 이 하프로 연주해가지고 그냥 싹 잠복 시키고 통과하고 심지어 이제 염라대왕마저도 이제 그걸로 이렇게 감복을 시켜서 그래 데리고 가라 이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데리고 나갈 때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 절대로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다는데 그래서 이제 신나서 이제 쫄쫄쫄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에우리디케는 쫓아오는데 사랑하던 여자인데다가 거기서 구해냈으니 얼마나 신났겠어. 그러니까 이제 계속 말을 하는데 뒤에서 한마디 대꾸가 없으니까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따라 나오는 거 맞나 라고 하는 생각에 머리를 돌리는 순간 이제 에우리디케가 딱 보였다가 사라져 버리지요. 그게 이제 그때 그 에우리디케 사라지는 에우리디케 우리의 눈이 닿는 순간 사라져 버리는 그것
그런 점에서 에우리디케는 이렇게 이 불가능한 것을 이제 표상하는 그런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것, 말하자마자 그거에 대해서 말한 것이 그것이 진실이긴 할 텐데 말하자마자 실패해버리는 어떤 것, 뭐 이런 것이 이제 불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블랑쇼가 근데 오르테우스가 그 자기 이 아내가 죽어서 이렇게 데리러 왔다고 한다면 그렇게 사라졌다고 해서 거기서 포기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다시 갈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 신은 거기서 끝나지만 한 번 갔다면 다시 갈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니까. 그리고 물론 또 나와서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실패를 할 겁니다. 근데 거꾸로 이제 그래도 또 다시 갈 거고 이런 식으로 이 끊임없이 어떤 것들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다시 가게 만드는 어떤 원천인 거지. 니체는 이제 그걸 이제 영원회귀라는 말로 설명을 하죠. 영원히 되돌아온다 그랬는데 그건 어떤 것들이 계속 되돌아온다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 이 어떤 것들이 실패했을 때 그래도 다시 한 번 하고서 주사위를 다시 던지는 이런 이렇게 끊임없이 주사위를 영원히 던질 수 있는 그런 그런 시도들, 그런 용기들 이런 것을 뜻하는 거였을 텐데 그런 점에서 이제 불가능한 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끊임없이 다시 시작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할 때마다 다시 우리는 또 실패하겠지만 그 실패는 똑같은 반복일 일은 없죠. 그 반복은 언제나 할 때마다 달라지는 반복일 거예요. 우리가 바보가 아니니까 오르페이스는 바보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되돌아오는 그 차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내는 거였겠죠.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공동체, 공연 이런 얘기 조금 아까 했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스를 떠올리고 막스 이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럼 막스는 딴 사람들한테 배운 거예요. 후엘이라든지 오웬이라든지 생시몽이라는 사람한테 배운 건데 그 말을 안 써도 그 전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프리메이슨 뭐 이런 단체들도 그런 식을 가리지 않고 호영하지 않는 관계, 평화와는 관계라고 하는 것도 그런 종류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려는 시도였고 거슬러 올라가면 기독교도 그 공동체 사상이지 않습니까? 그 불교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편안하고 서로 공생적인 관계가 사실은 불가능한 한 이 공유주의라고 하는 공동체나 공유주의 이런 것들 만들려는 생각은 영원히 계속 반복해서 출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의 불가능성이야말로 그것이 영원히 다시 출현하는 이유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이 공유주의는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런 것이 불가능성이라는 의미거든요. 그 불가능성 앞에서 실패 앞에서 이제는 끝났어라고 냉소해버리지 않는다면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되돌아갈 줄만 안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까지 존재하던 인류사의 수많은 공동체들을 찾으려는 실패한 시도들 그것들이 한 번도 같은 것들은 없거든요. 기독교와 불교도 다르고 프리메이슨도 다르고 스피노자도 다르고 이 후리하고 막스도 다르고 이후에 올 것들도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또 다른 것들을 세고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길들, 자원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불가능성이야말로 우리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영원히 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의 원천 같은 것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것이 그 불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다르게 사고를 해주고 그런 점에서 외부라고 하는 건 이제 불가능한 거죠. 사물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도전할 수 없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시 끌려가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시는 영원히 여태까지 이제까지 계속 쓰여져 왔던 거고 이후에도 계속 영원히 쓰여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후에 서정시는 불가능하다 이런 소리를 아주 유행처럼 이렇게 반복을 했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있어도 시는 영원히 쓰여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물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가담할 수 없는 불가능한 어떤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아주 잘 보이고 있죠. 우리의 일과는 어떻게 관련될까요? 노동, 우리의 일상, 그 사유가? 사실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제가 익숙하게 공부했던 것은 이제 인간의 본질이고 노동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를 실현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블랑쇼는 반대로 얘기해요. 그거는 노동이라는 것은 내 생각에 따라 세상을 맞추는 거거든요. 내 뜻대로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면 때문에 헤겔이나 막스나 이런 사람들은 노동에 의해서 내가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사실은 이제 블랑쇼는 반대로 그렇게 해봤자 세상은 네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우리 뜻대로 만들어가고 우리 뜻대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산화탄소 비율 늘어나고 엘니뇨 현상 나타나고 기후 달라지고 그 다음에 그 석탄계 에너지는 다 떨어져가서 지금 머지않아 지금 이렇게 석탄기 석유 한 50년 정도 쓰면 이제 끝날 거라고 그러죠. 그럼 그때 어쩔 건가 이런 고민들을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또 원자력은 어떻습니까?
막강한 힘을 잘 이용하면 처음에 무기로 했던 거였는데 그래도 이게 어느새 치장을 해가지고서 에너지로 쓸 수 있어라고 했던 거였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값싸고 깨끗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많이 했지만 뭐 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특히 이제 후쿠시마는 지금도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물질이라는 거는 인간이 손댈 수 없는 어떤 인간이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저항으로 존재한다라는 느낌을 사실은 받았어요. 후쿠시마 지금도 그렇죠. 지금 후쿠시마에서 그렇게 이 원자로가 녹아가지고서 이게 노출돼 버렸거든요. 이걸 계속 냉각을 시키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폭발해 버리니까 냉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닷물을 끓여줘서 이렇게 계속 냉각을 하는데 원래 냉각수 쓰는 것도 바닷물이었지만 이게 노출이 돼 있으니까 냉각을 하면 얘들이 방사능에 오염되거든요. 그럼 이 물을 그대로 바다로 방류하면은 바닷물 전체가 오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류하면 안 돼요. 가둬놨는데 어떻게 계속 가둘 수가 있겠어. 냉각수는 계속 필요하고 계속 보이고 넘치고 넘치니까 그 핑계대고 싹 쏟아버렸죠. 그래서 요새 이제 뭐 생태통도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것이 지금 저 방사능 방광기가 200만 년 정도 되거든요. 200만 년 동안은 아마 우리는 계속 생태탕을 먹을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걸 뜻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극단적인 외부의 지대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 때 우리는 세상과 관계할 때 뭐 흔히들 이제 겸손해진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그 말을 안 쓴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내 뜻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내 뜻대로 하게 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인간관계 안 됐으니까 이 좋아하는 연인과 만나서 그 다음에 익숙해지면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자기도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을 거고 그러면 서로 이제 파경이 나는 거죠. 결혼한 사람들은 헤어지게 되는 거고 그건 뭐 이렇게 자식하고 관계도 그렇고 친구들하고 관계도 그렇고 모든 관계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뜻대로 되지 않다는 것들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인정하기 시작할 때만 좋은 관계를 사실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외부성을 인정한다는 건 그런 의미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노동도 마찬가지인데 노동을 통해서 세상을 인간 뜻대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처럼 지금 이렇게 밥 같은 생각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철학적인 차원에서 있다면 또 하나는 이제 노동에 자기 삶을 다 거는 거. 이건 이제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문제죠. 먹고 살아야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먹고 살기 위한 도구적인 것인데 사실은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조건들 때문에 노동 그 자체가 삶이 목적이 되어버린 이런 그 역정 같은 게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먹고 살기 위한 게 아니라 노동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정적인 직업을 얻으면 이제 그걸 이제 복으로 알고 이렇게 살게 되는 건데, 근데 잘 아시겠지만 자본주의에서 노동이라는 거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는데 돈 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예술가들은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술가들의 95% 이상은 백수죠. 그 미술대학 가끔 미술대학 나온 후배 얘기하시는데 제 주변에도 많거든요. 아티스트라는 직함도 갖고 전시회도 하는 사람이 많아. 전시회도 하고 해. 근데 작품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백수예요, 백수. 다 알바하거나 어디 강의하거나 이런 거에서 먹고 산다고. 강의는 어디 대학원이라도 가니까 나왔으니까 강의하지 대부분 백수거든요. 그럼 사실 이제 그런데 뭐 이 사람들이 취직을 안 하는 건 아까 그 후배도 마찬가지인데 취직하는 순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고 싶었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라는 이런 의문이 강한 사람들은 아마 취직을 못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 대가는 쓰지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예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 혼자 계속 해서 미안한데 이럴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예전에 제가 이렇게 그때 학위논문 쓸 때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박사논문 쓸 때였는데 10년 넘 15년 전쯤 됐는데 근데 취직도 못하고 박사 논문 써야 되니까 빨랑 써시려고 이제 대학에 강의도 안 했어요. 시간 강의도 사실 잘 많이 안 했었거든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먹고 살 돈이 없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한 500만 원 빌려다가 이거면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어떻게 생계는 해결되지 않을까. 생계가 단신이 해결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빌려다가 이제 그거 쓰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거 뭐 인조 다이아몬드 만드는 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이제 어느 날 만나자고 해서 만나서 이거 밥도 사주고 이제 술도 사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신나는 일이 있었나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뭐 얘기하다가 말고 이렇게 야, 난 네가 참 부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부럽긴 뭐가 부러워. 넌 400만 원, 500만 원도 받는데 난 40만 원도 못 받고 지금 빚내서 먹고 살고 있어. 그랬더니
그러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잖아 그러더라고요. 아 그때 팍 들어가 꽂히더라고요. 맞아. 난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데 쟤는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게 아니거든. 근데 쟤처럼 돈 잘 벌려고 하면 도둑놈이지 그거. 도둑놈이 거지.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니까 하고 살고 싶으니까 그러려면은 돈을 적게 벌어야 되고 적게 벌려면 적게 쓰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적게 쓰고 적게 벌고 내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자 이게 이제 하나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넘버3 한참 이렇게 유행할 때여가지고 헝그리 정신이라고 거기다 이름을 딱 붙이고서 사람들이 이렇게 당신 이념이 뭐냐라고 하면 헝그리 정신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나중에 뭐 취직이 돼가지고 이제 뭐 그냥 지금 그런 걸 돈을 벌고 있는데 사실 뭐 저는 이렇게 뭐 학교에 잘려서 별로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농담처럼 이렇게 복싱운동도 안 할 거라고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그 잘리면 아우 뭐 이제 시간 자유로워서 좋네 일주일에서 10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하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많이 잡아먹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항상 실제 노동을 할 때조차도 실제로 자신의 삶이라고 하는 건 그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자각하지 못하면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에 자기 인생을 바치는 것으로 세상이 끝나버릴 거라고. 그러고서 이제 정년 퇴임하고 나면 그러니까 하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면은 인생 자기가 뭐 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정신이 좀 있는 사람이다. 그때 정신이 있는 사람은 참 불행해지기 쉽습니다. 난 이때 도대체 뭐 하고 살았나 그때 생각을 해서 어쩔 거야. 물론 그때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때도 이제 이 정년 퇴임하고 나서 이제 경비직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어디 뭐 이렇게 식당을 차린다든지 이러면서 또 돈 벌 것만을 생각을 하게 된다. 끝까지 이제 이러면 이제 돈만 벌다 가게 되는 거죠. 이 노동의 외부라는 것들을 사고하지 못했을 때 인생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처참한 줄도 모르겠지만 처참하게 끝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모리스 블랑쇼도 다시 시작한다는 말 굉장히 많이 쓰고 좋아하는 말이죠. 네, 책이 많이 나오고 아까 선생님이 하셨던 말 중에 제가 약간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어떤 전화를 받냐면은 어떤 책에 출판 기념회 이제 초대 손님으로 게스트로 와달라는 거여서 무슨 책이냐 했더니 예수님이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책이에요. 근데 너무 깜짝 놀라고 그래서 네, 특별히 예수님의 그 성적 친구가 누군지 크게 관심이 없다 현재 이렇게 말했더니 그러지 말고 그 책을 한번 읽어보고 결정해 달라고 말을 하는 거여서 그 책을 봤어요. 좀 책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랑 동성애 관계에 있냐 이런 걸 해명하는 책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선다는 거, 가장 배제된 자리에 선다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잘 쓴 책이라서 즉각 전화해서 가겠다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제 기억이 맞다면 꽤 잘했던 것 같아요. 감동적인 이렇게. 지금은 내용을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왜냐면 또 흥분했거든요. 야, 처음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또 흥분했어요. 그래가지고 잘했어. 내심 이제 알잖아.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때 약간 내가 잘했다는 기분이 취해 있어가지고 이렇게 뿌듯하게 앉아있는데 옆자리 이주민 노동자가 앉아 있어요. 그랬더니 그녀가 탁 손을 들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 책을 쓰신 분은 세계적인 신학자예요. 미국에서 이제 이 책 때문에 왔는데 그 신학자한테 이제 필리핀 분인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성애자고 낮은 자의 어쩌고저쩌고 다 이해하는데 그럼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뭐예요? 딱 그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사실 동성애 때문에 이제 벌을 받는 걸로 성경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이분은 뭐냐면 이주민 노동자인데 한국에 온 필리핀 사람이고 이주민 노동자 겸 트랜스젠더 겸 레즈비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이주민 노동자도 살기 힘들고 레즈비언도 살기 힘들고 트랜스젠더도 살기 너무 힘든 거잖아요. 이 모든 게 이분 안에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은 너희 기독교인들은 이제 이분은 목사님 신학자니까 너희 기독교인들은 우리 동성애자들을 싫어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일부러 찾아가서 난 동성애 반대 안 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 그런데 말하지 않는 게 너희들을 죽인다는 것도 안다. 그래서 나한테 그러니까 사일런스, 침묵은 사일런스 킬즈 그러더라고 그분이. 그러니까 침묵은
죽음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누군가한테 용기를 줘야 된다거나 아니면 네가 그렇게 고립된 처지가 아니라는 걸 하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제가 생각을 하고 그 집에 와서 그 이야기를 생각하다 후배한테 전화를 했어요.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오늘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정말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그런 거 남미에는 아예 그런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인지는 당신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달려있지 않고 당신이 무엇을 말하려 하지 않는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지에 달려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노래 가사가 아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하는 것의 어려움 블랑쇼 부분을 저도 굉장히 예전에 읽을 때 왜냐하면 라디오의 전통이라는 것도 원래 라디오의 전통이라는 것도 원래 마이크가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큰 목소리로 말을 할 수 있는 권력자들한테 주어진 게 아니라 어디서도 말할 데가 없는 사람들, 누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혹은 별로 기울이지 않는 이야기를 귀 기울임, 이게 사실 라디오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유명 인사들 초대해서 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들리지 않는 자의 목소리, 보이지 않는 자의 목소리, 말할 수 없는 자의 목소리가 되게 중요한 매체일 때 사실은 그게 살아있는 매체인데 블랑쇼 책을 읽고 또 제 후배의 말을 듣고 저도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말할 때 유형을 느끼는가. 내가 선생님 자주 쓰는 표현 중에 불온하다는 말 쓰거든요. 내가 혹시 유형한 사람으로 인식되는가? 내가 친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이런 겁, 용기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하고 저희 주제가 오늘 일인데 노동 일할 때 사람들이 제일 하는 말이 많이 하는 말이 대충 말 안 하고 넘어간다. 대충 뭐 시키는 대로 한다. 이러면 저희도 직장생활 하다 보면 하루의 대부분을 그냥 어떤 질서, 어떤 룰에 따르고 이제 뒤로 사라지게 하는 나들이 꽤 존재하죠. 나인데 뒤에 남아있는 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제일 저도 처음 나왔을 때 읽어서 읽은 지가 꽤 되는데 딱 한 문장 굉장히 강렬하게 기억한다 그러면 하나 강렬하게 기억한다 그러면 그 죽음에 대한 챕터가 굉장히 많아요. 죽음. 왜 이렇게 블랑쇼는 죽음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 근데 그 아까 제가 그 영화 볼 때 한 이야기가 약간 겹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죽음을 죽는 거 있잖아요. 자기 죽음을 죽는 거. 그러니까 자기 삶을 어떻게 용기 있게 살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유한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불멸의 작품 같은 거, 나의 예술 작품 뭐 이런 거 남기고 싶어 하는데 블랑쇼는 그거를 좀 비겁한 이기주의라고 생각했어요. 비겁한 개인주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지 말고 네가 죽어서 불멸의 명예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 나은 변화를 향해 가는데 네가 힘을 더해라, 협력해라 이런 부분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에 대해서 뭐가 남을까? 내지는 나의 이 하루하루 삶이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쓸쓸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마땅히 가야 될 방향으로 가는 흐름이 있다면 그 변화에 너의 힘을 합해라. 이게 저한테는 일만 하고 살지 않게 했던 것 같아요. 일이 중요하지만 딱 그것만 하지 않게 했던 느낌을 저는 이 책에 대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의 중요한 개념, 가장 많은 부분도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죽음이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죽음하고는 아주 다른 죽음이죠. 지금 말씀하신 걸 다른 식으로 이제 제가 이해한 방식으로 다시 풀면은 비인칭적 죽음이라고 이렇게 명명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시인들이 시를 쓴다는 건 어떤 건가? 그러니까 블랑쇼는 이제 아주 재밌는 표현을 쓰는데 시를 쓸 때 그 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왼손으로 오른손, 시 쓰는 오른손을 저지하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친한 시인들, 신보선하고 진은혜 이런 친구들하고 친한데 물어봤어요. 그게 그러냐고 그랬더니 뭐 한 친구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실 뭐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시를 쓴다는 거는 이제 이 시인보다 시가 먼저 온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가 내게 온다. 시인들에게 시가 오는 거고 온 시를 시인은 이제 받아 적는 거고 그 시를 받아 적을 때마다 시인 속에서 누군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나라고 명명하던 누군가 그 시인 속에 있던 누군가가 죽을 때
그 죽은 빈자리에 이제 저게 들어오면서 저게 들어오는 순간 C가 들어오는 순간 그게 죽고 그것이 그 빈자리에서 이 시인으로 하여금 쓰게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죽음은 이제 일단 인격적 죽음이 아니죠. 시인이 죽는 게 아니고 시인 안에 누군가가 죽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죽는 거기 때문에 이제 비인칭적이다라고 이제 비인칭적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고 비인격적 죽음이기도 하죠. 그것은 또한 같은 말을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사태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것은 그런 걸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통념이든 상식이든 혹은 이제 뭐 신념이든 간에 나름대로 이렇게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확신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갖게 되는데 그 확신이라는 것들 뭐 많은 경우에 이제 그 확신대로 세상을 사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확신의 세상을 두들겨 맞추는 걸 뜻하는 거죠. 아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에 나온 거지만 자기 관념에다 세상을 두들겨 맞추려는 이런 태도들이야말로 세상을 정말 서로 힘들게 만든다라고 이제 불량부정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 앞에서 불가능성과 대면하고 그런 것 앞에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처럼 그런 확신이라는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도래하는 어떤 것들 시적으로 도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뜻하지 않은 사람과 만나다가 받았던 어떤 감동적인 언사들이 내게 들어왔을 때 그게 내가 생각지 못했던 말이라고 한다면 그게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건 그것과 상충하고 있던 내 안에 누군가가 죽는 사건인 거죠. 그게 우리가 감동이라고 부르는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라고 부르는 누군가 끊임없이 죽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사실 다른 삶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면 안 그러면은 내가 옳다고 믿는 건 옳은 거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만 사는 한은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밖에 살 수가 없거든요. 내 시야 안에서만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데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그 안에 있는 내가 죽는 순간 내가 다르게 살 수 있는 가능성으로 눈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죽음, 비인칭적 죽음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저희 둘 다 책을 쓰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왜 진짜 마음에 드는 글을 쓰면 어쩐지 제가 썼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 정도로 시인이군요. 제가 썼다는 느낌이 진짜 안 들고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쓴 게 아니라 글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표현 비슷한 게 나오거든요. 그 글이 우리를 만들었다니까 글이 좋으면 그렇게 살고 싶어져요. 내가 쓴 글이지만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해주는 그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순간들이 제일 뭐랄까 카타르시스 같은 게 오죠. 그러니까 내가 그 글을 쓴 게 아니라 글이 나를 만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나는 내가 쓴 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원래 저는 블랑쇼는 죽음이라고 표현한 걸 저는 제가 이렇게 저를 잊어버린다고 표현. 옛날에 내가 어땠든지 별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의 나랑 분명히 달랐을 옛날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분명히 우리 토크의 주제는 일인데 문학 공간이라는 책을 들고 나온 이유를 사실 그래서 일만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떤 인간이 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셨을 거라고 저는 미로 짐작을 하고요. 선생님이 지난해 2년쯤 전에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셨죠. 비정규직 문제를 공부하러 오셔서 그 뒤로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저도 그 이듬해에 일본에 따라가서 선생님과 같이 있지 않고 미국 하나를 가서 비정규직 문제를 취재하고 왔던 기억이 나는데 왜냐하면 일본이 저희랑 굉장히 유사하면서도 그러니까 저희 겪고 있는 문제를 공통적으로 되게 많이 보여줘요. 특히 노동에 있어서 일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비정규직 문제 가지고도 이야기를 나눴고 그때 제가 제일 관심 있었던 주제는 자기 개발하고 뭐죠? 그거를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자기 책임론. 예, 제가 그 선생님과 이야기에서 가장 크게 영감을 받은 거는 자기 개발 시대의 일, 자기 개발 시대의 자기 책임론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오늘 왜냐면 저희 두 번째 텍스트가 스트리트의 사상이라고 일본 책이거든요. 일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사실 이제
우연찮게 저도 이제 그렇게 비정규직 뭐 연구한다고 이렇게 사실은 일본을 이제 연구원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주제를 써내라 그래가지고서 그 직전에 이제 그 아마미야 카린이라는 일본의 비정규직 운동하는 그분을 만났던 일이 있어가지고 일본이 사실 사회운동이 70년대 중반 이후 거의 이제 이렇게 잦아들어가지고 별로 없는데 대부분 하던 사람이 계속 이렇게 똑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비정규직 운동은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현행적으로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딴 사람한테도 들었고 그거 하는 사람들이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럼 그거나 연구해보지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갔었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뭐 시위에도 쫓아가보고 같이 사람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방금 뭐 자기 책임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일본이 굉장히 뜻밖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고의 가장 이렇게 이 부자 나라라고 간주되던 나라 아닙니까? 부자 나라고 그리고 이제 뭐 그냥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대부분 일본식 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고용이잖아요. 한번 고용하면 끝까지 회사에서 책임을 져주는 이런 건데 근데 가서 이제 만나고 이제 이것저것 책도 읽고 조사를 하고 해보니까 그 제가 2009년 4월에 갔는데 그때 나온 통계를 보니까 어쨌든 그 일본의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34.5%인가 그렇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 한국은 통계 내는 데마다 많이 다른데 비정규직 센터에서 내는 통계를 보면 지금 한 48%쯤 된다고 해요. 노동자의 48%가 비정규직이라는데 다른 통계들 보면 내는 기준에 따라 다른데 한국도 35에서 40% 정도 되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일본의 공식 통계에서 34.5%라는 건 한국만큼 많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황당한 거였어요. 그리고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심했던 건데, 그리고 이제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리고 그 전에 이제 TV 같은데 그 일본의 이제 그 노숙자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어디나 노숙자 있는데 젊은 노숙자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가기 직전에 이제 그 2008년 12월에서 2009년 1월 넘어가는 그 시대 연말연시에 그 이 파견 마을이라고 하는 파견 노동자들 이렇게 잘린 파견 노동자들 대상으로 하는 그 파견 마을이라는 그 월동 행사가 있었는데 그 연말연시 기간은 노숙자들한테 그 이렇게 급식한다 그러나 일본에서 다키다시라 그러는데 이렇게 종묘원 이런 데 보면 노인네들 이렇게 밥 주는 거 비슷하게 이 노숙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밥을 주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단체들에서 하는데 연말연시니까 이 사람들도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명절이니까. 그때는 그럴 사람도 없고 근데 가장 추운 때잖아요. 그러니까 잘 때도 마땅치 않고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도시는 썰렁해지고 하는 기간이라 제일 힘든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을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직전에 리만 쇼크로 사람들이 많이 잘렸기 때문에 도요다에서만 3,000명을 파견 사원을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노동 상담도 하고 이 사람들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그걸 파견 마을이라고 마을은 이제 공동체라는 뜻이지요. 무라라고 하는 그런 걸 이제 했는데 505명인가가 이제 그 사람들이 왔고 천민이 되겠다고 왔고 자원활동가로 온 사람이 이렇게 등록한 사람 풀로 이렇게 등록한 사람이 2,000 몇백 명 정도 되고 뭐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한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는 엄청난 수, 그리고 엄청난 물자도 이제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서 사회적으로 확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그 일본에서 빈곤운동하던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글을 쓴 걸 봤어요. 자기는 오랫동안 빈민운동을 했었는데 일본의 빈곤을 가시화하는 게 대단히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일본이 실제로 빈곤이 광범하게 존재하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본은 부자 나라니까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그거 몇 가지 그런 사람들 어디나 다 있어 이렇게 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광범하게 사람들이 빈민들이 노숙자인지 말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계속 자주 나오더라고요. 노숙자들 스트리트 사상이라는 보면 이제 그런 대원들이 카페부터 많이 있었다는 걸 보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상황은 더 열악할 텐데 비슷하다고는 해도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노숙하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나이 든 노숙자라는 대부분 나이 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많은 이유를 이제 물어봤어요. 그 운동한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한국은 이제 그 실업 백수가 되거나 하면 부모님 집에서 사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진짜 이 캥가루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이 길에서 사는데
일본에서 그게 잘 안 된대요. 뭐 집이 좁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그렇게 살면 이제 부모하고 이제 충돌이 심하대요. 부모들이 일단 직업을 못 구한다 내지는 이런 것들을 이해를 잘 못한대요. 그 부모 세대라는 사람은 이제 단카이 세대라 그래가지고 고도성장기여가지고 맘만 먹으면 언제든 취직하는 세대였거든요. 그리고 일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것도 이해를 못한대요. 아니 왜 일을 그만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 고용의 그 세대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취직을 안 하는 것, 취직을 못 한다는 말도 이해를 못하고 그건 네가 너무 좋은데 찾으려고 그래서 그래 그냥 좀 낮춰서 가. 우리도 그런데 많이 분명히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만두면 야좀 풍기를 갖고 다녀 이러는 거예요. 회사에서 잘린다는 상황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부터 해서 이제 막 이렇게 갈등도 있고 해서 이제 나와서 그냥 아예 집을 안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자기 책임이라고, 자기 무능함이라고 이제 돌려버려서 이제 자기 책임론이라고 이렇게 갖고 계속 사실 우리도 자기개발서들 막 나오면서 이제 그 신자유주의라고 이제 그러죠. 그때는 이 사람 신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람을 기업으로 간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뭐 직업을 택하는 거, 공부하는 거, 뭐 하는 이런 것들을 다 투자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내가 내 능력을 어떻게 투자를 해서 내 능력을 얼마만큼 만들어서 얼마만큼 이익을 얻을 건가 다 이 범죄조차도 비용과 투자를 계산해가지고 이 사람은 들이는 비용에 비해서 어느 게 만들 거다 생각해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다고까지 해석을 해요. 신자유주의자들은. 이런 거는 자기 책임이라는 말을 강하게 했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규직이 34%, 35% 내지는 40%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일 못하는 걸 개인의 책임이라고 돌릴 수 있을까요? 그건 통계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날고 뛰어도 40%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거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저는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이제 한 40명 정도 이제 놓고 강의를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한 번은. 한국의 실업률은 3%, 3.몇 %라는데 이거 뻥이고 이거 황당한 거예요. 계산을 할 때 계산 방법에 문제가 많아서 이런 어이없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렇게 한국에서 실업률 통계에서 잡히는 사람들은 일주일간 구직 활동을 했는가 이게 전제가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구직 활동을 했는데 직업을 못 얻었다가 실업자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학생들 그 고시 공부하거나 기자 공부하고 언론사 공부하고 이런 친구들 구직 활동 안 하잖아. 얘들은 통계 숫자에 안 들어가요. 분모에서 아예 제외돼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백순대도 구직 활동 안 하는 사람도 안 들어가요. 이 사람들은 아예 다 제껴져 버려요. 이 사람들은 계산 대상이 아닌 거예요. 구직 활동 한 사람들에서 구하는 게 3%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계 수치를 이제 얼마 전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ILO에서 쓰는 그 통계 그 실업률 통계 방법을 다시 계산을 했더니 23%인가 24%가 나왔어요. 그거 올렸다 국책연구에서 그거 올렸다가 당장 그 다음날 욕 바가지로 먹고서 금방 그 다음에 내려버렸는데 이미 이제 신뢰는 났죠. 3%인데 실제로는 24% 정도 된다는 거예요. ILO 기준으로 하면 다른 나라 회수 방법으로 하면 8배쯤 되잖아요. 근데 청년 실업률은 얼마인지 아세요? 한국에? 8%쯤 되거든요. 8%에서 9%쯤 돼요. 일본은 10몇 %쯤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축소된 걸 가능성이 있는데 8%라는 숫자는 리얼리티가 없어요, 전혀. 학생들 보면 반은 취직을 못하고 있거든요. 졸업을 해서 반 정도밖에 취직을 못한다고. 근데 이것도 계산을 해보면 8%에다가 8배를 보면 8, 8이 64%예요. 64%까지는 안 돼도 약간 줄여서 해도 40에서 50% 정도. 학생들이 40에서 50% 정도 취직을 실제로 못하고 있어요. 근데 취직 그렇게 반 정도, 40명 중에 20명 미래는 취직 못하는 거야. 그 다음에 20명한테는 이 중에서는 40% 정도가 비정규직이라고 했잖아요. 60% 정도가 정규직이거든요. 그 중에 20명 곱하기 0.6 하면은 12명이 정규직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40명 중에 10명 정규직 노동자 되고 나머지는 비정규직이거나 실업자예요. 전체적으로 다수는 비정규직이거나 실업자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리얼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런 현상에서 여기서 아무리 스펙을 쌓고 영어 공부를 하고 해봐야 어차피 그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자기 책임이라고 돌려버리면 정말 악질적인 거예요, 악질적인 거. 이런 문제를 볼 수가 없게 돼요. 문제 자체를 가려버리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거 이제 한국도 이제 비슷했었는데 오히려 이것들을 인정을 하고서 이 사람들을 취직을 시킬 수 없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줘야지, 그죠? 정부가 생각도 갖고 뭐 하겠어? 또 아무리 폰단데 쓰면 뭐 하겠냐고. 4대강에다 콘크리트 쏟아붓는 그 돈,
그거 이전에 여기 있는 멀쩡한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해야 되는 게 가장 1차적인 거 아니겠어요? 이거 안 하면 정부가 뭐하러 세금을 거냐고, 우리가 왜 세금을 내냐고.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아직까지도 이것들은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이 사람들 그냥 다 그냥 비정규직에 불안정한 생활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죠. 이 시점에 저희한테 사실 다른 상상력이 반드시 바깥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테면 얼마 전에 작년에 제 후배 같은 경우는 제 후배 PD가 스웨덴에 취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걔 갔다 오더니 진짜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그렇게 놀랐다니,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고 애들이 대학을 안 간대요. 그래서 왜? 내가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럼 걔는 고3 뭐 수험생 그런 거 없어? 이제 우리 다 있으니까. 그랬더니 걔들은 왜 대학을 안 가냐면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면 자기가 어떤 대학에 가서 뭘 전공할지 어떻게 알아? 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를 좋아하고 뭐를 평생 일을 해야 되는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모르니까 그때부터 알 때까지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2, 3년 동안 인생 경험 쌓으면서 아 나는 이 일을 하면 좋겠어 라고 하면 그때 가서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28살에 이 대학에 입학하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런 세상이 지구상에 존재한단 말이야. 야,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렇게 늦게까지 자기 인생 조급함이 없고 기다려줄 줄 알고 이렇게 될 때는 사실은 어느 정도의 복지 시스템이 이제 바탕이 돼 있는 거죠. 계속해서 내가 경쟁을 해서 여기 가는 거를 나의 책임이 되지 않는 어떤 시스템과 사회적 동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도 그 불안함 없이 이렇게 즐기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는 모습에서 별 수 없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수많은 당위가 정말 당위인가 의심해 볼 수 있는 일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화성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점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전 같이 그러니까 19세기나 20세기 전반기 혹은 이제 뭐 70년대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뭐 일을 하려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은 그렇다 그러면 사실 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크게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 안 해도 뭐 그냥 그럴 수 있겠다라고 용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뭐 정당하다고 생각을 안 해도 뭐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한국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일본은 제일 잘 나가는 나라인데도 그렇잖아요. 일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다. 일단 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거나 아니면 실업자예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자본주의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필요한 건 막 생산했다 필요 없다 그러면 줄이고 이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생산을 유연화하는 게 포스트 코드 그게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이러려면은 고용도 유연화해야 되거든요. 계속 데리고 있으면 일 안 시키면서 월급 주는 거니까 이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파견들이 많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기계를 계속 대체하는 그 속도가 훨씬 높아지니까 이제 실업률이 계속 줄지를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이면은 이렇게 그래서 반 정도가 일을 안 하거나 못 하거나 비정규직을 하라고 하면은 이 일 안 하거나 못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세상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노동을 하면은 인간도 아니야. 아무리 씨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리얼한 현실이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제로 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 그러면 예전처럼 이제는 일 안 하면 네가 다 책임지고서 굶어 죽든지 아니면 일자리 찾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찾아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학생들 보면 진짜 못 빠지게 열심히 시험 공부하고 취직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해본들 20%도 안 되는데 정규직 취직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나머지 80% 아니면 적게 잡아도 50%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비정규직 운동하거나 이런 분들은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을 계속 요구를 하고 비정규직 철폐, 다 정규직 전환을 요구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자본주의에서 이거 불가능한 요구예요. 그리고 저 그런 의미에서 유의미한 요구라고 생각해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그래서 자본주의가 더 이상은 이제 사람들의 삶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세계가 됐다,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근데 그거는 사실은 지금 백수로 살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래 그거 하나 갖고서 그냥 그대로 이 현대를 버텨라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일자리를 찾아라라는 것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제 그리고 정규직화라는 것도 해결 가능한 습성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지만 된 데도 없고 해봐야
다들 이 요만 퍼센트, 생생내기 퍼센티지 살짝밖에 없는데 그나마도 없어요. 안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비정규직인지 혹은 실업자인지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발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못하는가? 사람들은 일 안 하고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일하는 것들이 따라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야만 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업자들이 이렇게 있고 이 비정규직이 이렇게 있을 때만 그 생산의 유연성도 가능해지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다 죽어서 없어져 버리면 불가능해요. 누가 파견노동을 하려고 그러냐고. 비정규직을 누가 하려고 그러냐고. 이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의 존재가 거꾸로 지금 자본에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생존 조건을 대줘야지. 그런데 자본만이 아니고 노동하는 노동자들도 이런 얘기를 잘 못 받아들여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일단 1인당 무조건 이렇게 몇십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이렇게 다 나눠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 지금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다 생각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노동운동하거나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은 노동자들이 이걸 잘 못 받아들여요. 자기는 노동하면서 돈 버니까 노동 안 하는 사람들한테 왜 그냥 돈을 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이런 노동 무익 원칙을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몸에 잘 체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더 불행한 거는 일자리 없는 사람들도 그 얘기를 잘 요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줘. 일자리 니네가 못 만들었으니까 일자리 만들겠다고 뻥치지 말고 그냥 일자리 없이도 먹고 살게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하면 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저번에 2008년에 리만 쇼크 났을 때 미국에서 AIG 보험인가 뭐 이런 회사 하나를 살리려고 이렇게 거기다 쏟아부은 돈이 수십조예요, 수십조. 그 수십조를 세금에서 거기다 쏟아부어서 살린 거거든요. 물론 거기다 쏟아부은 돈 다 그 임원들이 나눠 가셨어요. 지 회사 살려놓고서 이 생산하는 데는 전혀 가지 않았는데 다 그랬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쏟아부은 돈이 몇 조 달러예요, 몇 조. 우리는 지금 1000조대의 돈들이 이렇게 거기다 쏟아부었거든요. 그거는 부르주아들이 얘기하는 그 경제학적 입장에 봐도 그거는 모랄 해저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도태된 기업들은 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생돈을 쏟아붓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문제 있다고 얘기를 안 해요. 쏟아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는가? 그렇게 해야지 그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들도 살지, 그래야지 사람들도 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그 천조대의 돈을 그 회사 아니고 그냥 그렇게 이 직업 없는 사람한테 직접 쏟아부으면 안 될까요? 그거 왜 안 되는 거지? 어차피 그렇게 이 턱도 없이 대가도 없는 그런 데 쏟아부으면 훨씬 더 정당하잖아. 이익도 정당한데. 그리고 그게 훨씬 더 사람 살리는 데도 훨씬 쉬워요.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노동 일해야지 먹고 사는 거야라고 하는 이 생각들이 너무 강해서 그런 바깥을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이제 죽을 필요가 있어요. 죽을 필요가. 저희 시대를 가리켜서 자기개발과 심리치유의 시대라고 그러죠. 자기 개발하느라고 하느라고 지친 또 내 마음을 또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아야 되고 그거는 또 상담소 가서 상담하기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되죠. 각자가 자기의 치료사도 되고 각자 자기 재판관도 되고 자기 자신의 또 용서하는 사람도 되고 이렇게 이런 처지에 있는데 심리 상담소를 찾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남들처럼 이거든요. 나도 남들처럼 이만큼 살아야지. 이제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바깥이 잘 없는 생각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잠깐 무거우니까 약간만 덜 무거운 이야기를 하자면은 선생님이 이야기하는데 카프카 생각이 좀 났어요. 저희 이제 카프카 하면은 변신 이런 책들이 있고 선생님이 특별히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한데 카프카 소설을 보면은 그게 왜 위대하다고 하는지 요즘 와서 더 많이 깨닫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좋지 않은 일이 주인공한테 벌어져요. 끌려가거나 갑자기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소설이 왜 위대하냐면 그게 이 사람의 성격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 지나치게 나약해서 벌어진 일도 아니고 성격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나온단 말이죠.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간에 상관없이 벌어지는 어떤 일, 이 카프카의 소설에서 벌어진 일인데 가끔 제가 아까 자동화되는 이야기 했는데 제가 어떤 자동차 공장에 취재를 간 적이 있는데 모듈화라고 말을 해요. 모듈화라는 거는 옛날에 사람이 하던 일을 이제 기계가 하게 만드는 그 공정을 모듈화라고 하는데 모듈화가 진행이 되면 이제 사람이 나가야 되잖아. 기계가 왔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얘 뽑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나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사람 평소에 근무 태도가 어쨌거나 뭐 인간성이 좋았다거나 뭐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걸 보면서 아 카프카가 그렇게 암울하게 그렸던 어떤 것들 이거인가라는 느낌을 받았던 생각을 지금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는 자기 개발하고 굉장히 아니야 스펙이 아니고 스토리래 이런 식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단을 가능하면 얻어두려고 하는데 어쩌면 지금 전개되는 일들이란 거는 우리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어떤 일 아닐까. 예를 들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생각을 해보시면 그 영화의 주인공이 디카프리오일까요?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보고 때 빙하예요. 빙하가 다가온단 말이죠. 거대한 빙하가 다가오는데 그걸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가. 살아남은 디카프리오 안 죽는 아무튼 저는 안 봤으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보기 드문 분이시네요. 어쨌든 저는 우리가 누구이든지 간에 글로벌리 진행되는 어떤 일이 있는데 거기서 과연 우리는 너무 많은 수단이 있으면 잊어버려요. 내가 뭐 뒀다고 심지어 제가 옛날에 취재한 대학생은 화재 소방 무슨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소방관리사 같은 거 대학생인데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회사에 불이 나면 이런 자격증 갖고 있는 내가 도움이 될 테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경쟁력 있는 사람, 좀 더 필요한 사람, 사실 좀 더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나를 써줄 줄 알 수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들이 이렇게 처절하게 되는 상황이란 거는 우리 모두 우리가 뭐를 잘못해서 뭐 무슨 대학을 나와서도 아니고 공통에게 다가온 일이라는 느낌이 저는 지금 듭니다. 그래서 더더욱 희망, 그러니까 스트리트의 사상이라는 건 사실 희망에 대한 고민을 한 책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럼 일본은 그걸 어떻게 뚫고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지. 사실 이제 이 섣부른 희망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 대부분 다 이렇게 공수표들이 많고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작품들에서 그다지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절망을 하는 작품들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런 그에 갖는 리얼한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희망을 이렇게 찾는데 그 희망이 대부분 거짓인 경우들이 많죠. 사실은 지금 존재하는 현실을 잊기 위한 어떤 그 이렇게 약 같은 거, 이 프로젝트 같은 거 이런 것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충분히 절망할 줄 알 때 그 절망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유일하게 희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심지어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런 문제 너무 암울해지니까 일본의 경우도 이제 일본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걸 잘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비정규직 운동이나 이런 것들도 거기 보면은 더는 이제 견딜 수 없어 생겨난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노동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정규직을 위한 이렇게 제도 내화된 운동들이고 사실 기회주의적인 운동들이에요. 자기 먹고 사는 밥그릇 챙기는 운동이니까. 근데 이제 비정규직은 생겨나고 사람들이 생존 위협이 되니까 살기 위해서 이제 할 수 없이 시작되는 운동들 혹은 살기 위한 것들을 지원하는 활동들을 이런 걸로 시작되는 거여서 어떻게 보면 이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 시작된 그런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후쿠시마 이후에는 그 원자력 발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면서 그거에 어쨌든 이제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우리들은 그 잘 체감을 못하는데 일본 사람들 보니까 굉장히 강하게 그걸 느끼고 있더라고요. 실감의 정도가 정말로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일본 친구들이 좀 많은 편인데 이제 와서 무슨 이렇게 심포지움 비슷한 걸 하는데 이제 원전 문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때 제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전 이게 유기농 음식 먹고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지만 좋은 거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렇게 다 개인적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오히려 환경 문제고 생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은 있는 놈들도 생각하기 시작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유기농 그렇게 구매하듯이 빠져나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없어야 비로소 생각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빠져나가는 건 좋은 게 별로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물론 이제 그 유기농 그렇게 뭐 이렇게 하는 협동조합 운동하시는 분들의 뜻은 잘 알면도 불구하고 유기농 찾고 좋은 음식 찾아 먹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굉장히 저는 옆에서 짜증나죠.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스. 저기서 생수도 안 사 먹어요. 그렇게 산에 올라갈 때 그럴 때 살 때 말고는 그냥 수돗물 받아 먹어요. 수돗물 덜어고 같이 먹고 세상이 오염돼서 나도 오염돼야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일본 친구들이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친한 친구 하나가 선생님 그걸 저희 지금 일본 정부에서 하는 얘기라고 아주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했더니 그 얘기하고 또 옆에 있는 친구는 동경에 사는 친구인데 슈퍼마켓 가면은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게 어디 산인가를 계속 보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애가 있는 사람들은 애는 치명적이잖아요. 방송 들어가면 그냥 그 생 자체가 기억이 되니까 이게 어디 건지를 계속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먹는 거에 너무나 피곤해가지고서 힘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난감한 문제는 그 후쿠시마현에 사는 사람들, 제 아는 영국한 분이 이제 나와서 거기 가서 이제 텐트 치고서 영국을 하는 양반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너 어느 지역 출신이라고 하는 게 차별적인 발언이 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 후쿠시마현에 사는 애들은 그런데 애들이 농담하면서 이제 우리는 결혼도 못하겠지? 아니요, 우리끼리 하면 될 거야. 뭐 이런 슬픈 농담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 이런 점에서 보면 사실 이게 절망적인 상황, 해결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그거는 사실 지금 거기 국지화되어 있지만 이미 우리도 이렇게 우리에게도 이제 어느 정도 다가오기 시작한 문제는 해산물 일본고 수입하니 많이 이런 문제만 그건 그 정도가 될 문제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일본 이렇게 우동 같은 거 먹을 때 일본 그 가스오부시라고 그러죠. 이렇게 가다라면 이렇게 대패물인 거. 그거 일본에서는 이미 그거 먹는 것도 불찝찝해한대요. 왜냐하면 거기서 잡은 거 말려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미 방사능에 오염된 것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생각보다 많은 영역에서 일본 해산물이라고 안 먹어도 그런 것들이 쭉 간접적으로 보시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오염대로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얘기는 참 힘들더라고요. 더구나 그 어린 애들을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잘났어라는 욕먹기 딱 좋은 얘기잖아요. 이제 아마 그런 상황이 일본에서 거꾸로 이제 이렇게 드물게 이제 10만 명대 이상의 이렇게 운동들이 이렇게 시작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진짜 그 절망의 지대, 절망을 보고서 시작한 거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이 실제로 무언가를 체감하고 자기가 삶을 걸고서 혹은 무언가를 열심히 삶까지는 안 걸어도 무언가 열심히 진심을 가지고 하게 되는 거는 그 절망의 대면한 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쉽게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는 좀 더 절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어요. 카프카 얘기로 시작을 하셔서 문학적인 얘기로 완전히. 그 강아지 똥 쓰신 권정승 선생님도 우리나라에 생협이 처음 생겼을 때 한살림이 생겼을 때 이제 장을 봐왔어요. 우리밀 뭐 이런 거 장을 봐고 이제 집에 귀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동네 입구에 이제 그 비닐봉투를 들고 가다가 자기 손이 너무 부끄러워진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이걸 장을 봐왔구나 해서 그걸 살짝 이렇게 버리면서 아주 부끄러워하는 이야기가 그 책에 에세이 있고 그 생각이 좀 나는 근데 저도 계속해서 제가 이제 오늘의 텍스트가 스트리트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 거리의 사상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사실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의심도 좀 품었어요. 읽으면서 어떤 거를 이 사람은 희망이 있다고 보는 거 봤더니 막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가지고 전과는 다르게 막 데모하는 막 음악을 울리고 우리도 왜 요즘 촛불 집회 나가 옛날에 하던 시위랑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게 되잖아. 마임하고 막 이런 거. 옛날에는 시위 그렇게 안 했잖아. 이렇게 조끼 입고 이렇게. 이제는 팔도 흔들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그거가 희망이야? 고작? 이런 게 희망이야? 고작? 이런 그 의심을 품으면서 읽었던 건 사실이에요. 저는 이 문제 선생님 말하신 부분, 우리가 이제는 개인적으로 내가 나의 상사랑 사이좋게 잘 지내고
내가 그 직장 동료랑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나의 일에 만족이기만 한 그런 시절에 관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 아마 여러분도 공유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말씀. 사실 저는 할 얘기 되게 많은데 억제하겠어요. 네, 어쨌든 사실 뭐 이렇게 상황은 충분히 절망적인 것 같은 느낌이 저는 한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많은 사람, 제가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지금 이렇게 이 광화문역에서 장애인들인데, 중증장애인들인데 지금 1년 넘게 이 농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등급제하고 가족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300일째 되는 날이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밤 11시 반에 전화를 해서 11시 반이면 전화하기 좋은 시간은 아니죠. 그리고 그전에는 뭐 이렇게 통화도 별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던 분도 아닌데 어쨌든 이제 강연 가고 해서 자주 만나서 알게 되는 분인데 굉장히 강한 성격을 가진 분이고 유머러스한 양반인데 전화할 때 너무 힘들어하는 게 역력한 거예요. 지쳐 있더라고요. 300일 동안 거기서 그러고 이렇게 농성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와서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화문역에서 이렇게 하는데도 정치, 여당 정치면 기대도 안 했겠지만 야당 정치라는 사람도 한 번도 와서 들여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성을 끝내고 싶어도 끝낼 핑계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그냥 접어요. 그래서 끝낼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 광화문역 지나가시면서 거기 가서 이렇게 서명도 하시고 좀 이렇게 이 관심을 좀 보여주십시오. 근데 이런 분들이 있고 또 그 뭐 이 제주도 강정마을은 대통령 선거 어떻게 되면 해결될까 했다가 포기하고 그래도 이제 거기는 이제 웃으면서 춤추면서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모여서 춤을 추시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대학문 앞에 그 쌍용 거기 농성도 못하게 해서 이제 계속 농성장 만들었다 철거했다 그 싸움을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밀양에서 할매들 보니까 이렇게 몇짜리 판다고 해서 무덤짜리 파놓고 거기에서 기름통 지고서 그냥 여기서 죽고 말겠다고 그러고 싸우고 있죠. 하여튼 뭐 이렇게 이 하루 이틀 된 싸움도 아닌데 다 뭐 몇백일씩 된 싸움들입니다. 그런 거 말고도 이제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이렇게 저는 뭐 이렇게 이 국가나 이제 부르주아 정치인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믿지를 않아서 놈들이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해결해 줄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부르주아적이라도 어쨌든 이름이라든지 야당한다고 걸고 있는 사람들이나 뭐 아니면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실제로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들여다보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최근에 이제 이 복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 사회보험마저도 지금 다 이제 망가져 버렸죠. 복지제도 같은 경우도 그 부양 의무가 가족 부양 의무제인지 가족 의무 부양제인지 정말 얼마나 끔찍한 제도인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가족들도 가난하잖아, 그죠? 집안제 가난해요, 항상 보면. 그래서 훨씬 더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니까 옆에 가족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뭐 왕래도 별로 안 하는 경우가 자기 먹고 사는데 급한 사람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이 멀리 떨어진 가족 하나가 소득이 생겨버리면 그것 때문에 그 기초생활수급금이라는 게 들어오는 게 끊겨요. 미국은 15% 약간 넘어요. 핀란드는 20%가 넘어요. 핀란드는 인종적으로 떨어져서 20%가 넘고 한국은 인종적으로 9에서 10%라고 생각하세요? 그럴 일은 없죠.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등록해봐야 여기는 큰 이득이 되는 게 없으니까 웬간하면 등록해 쪽팔리게 안 하는 거예요. 핀란드는 등록하면 다 여러 가지가 보장되니까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20%가 넘는 거야. 그런데 적게 잡아서 10%에서 15%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장애인이 2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버스 한 번 타면 10명 앉아있는 10명 갖고 버스 운전 잘 안 되나 한 20명씩 있다면 거기 2명씩은 있어야 돼요. 지하철 한 칸에는 1,000명씩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 보셨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대부분.
왜 그럴까? 놀라운 현상 아니에요? 이것도 한국은 통계가 안 통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 장애인들이 있으면 장애인 버스 한번 타려고 보세요. 버스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 저상버스가 있어도 한참 걸리거든요. 여러분 다니면서 부딪힐 때 불편하거든요. 시각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불편하거든요. 이 사람들 보이지 않게 한꺼번에 치워놓은 거예요. 그게 장애인 수용시설이에요. 그 수용시설에서 성폭행도 하고 노인 착취도 하고 두들겨 패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또 신문에서 났죠. 어떤 목사가 애들 두들겨 패고 이런 학대한 것 때문에 신문에 났었는데, 도관이라는 영화 때문에 또 많이 알려졌지만, 도관이라는 영화 사실 정말 이렇게 이 빙산의 일각이죠. 그런 게 수도 없이 걸렸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 시설 관리하는 사람들을 시설 자본가라고 불러요. 왜냐하면은 거기다 모아놓고 이 장애인 1인당 나오는 수당 이런 것들 다 작곡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식비기본 이런 것들 다 줄여가지고서 다 작곡하거든요. 시설 자본가라고 불러요. 시설 자본가. 냉정한 얘기를 하면 이 장애인들은 이 수용시설이라는 게 원래 가둬두는 곳이에요. 수용이라는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죠. 장애인들 가둬두는 곳이에요. 서양에서 17세기에 이 파리 시민 한 명당 100명당 한 명꼴로 잡힐 정도로 대대적인 간금이 있었거든요. 불황자고 게으름뱅이고 광인이고 뭐 다 가둔 적이 있었어요. 그 가둔 시설 이름이 뭔지 아세요? 로피탈 제네랄. 영어로 바꾸면 제네랄 호스피탈이에요. 한국어로 바꾸면 종합병원이죠. 호스피탈이 원래 그런 거였어요. 19세기에 임상의학이 발생하면서 클리닉이라는 게 생기기 전에 병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는 이런 병원이 아니라 전염병 나면 갖다 수용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은 들어가면 살아나오는 곳이 아니었어요. 수용소였어요. 수용소. 그래서 환자가 아니고 이런저런 사람 다 가둔 데를 제너럴 호스피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용이란 그런 거. 장애인도 다 가둬놓은 거예요. 돈 조금씩 준다는 핑계대고서 그냥 가둬놓은 거예요. 안 그러면 가족들이 힘들고, 장애인 하나 있으면 한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고 하루 종일 매달려 있어요. 장애인들 가족들도 되게 가난한데 먹고 살 길이 안 되니까 저는 못 견디겠으니까 수용시설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맡겨놓은 수용시설은 사실은 수인으로 사는 거예요. 수용자. 유급 죄수로 사는 거예요. 죄도 안 지은 그 수용자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그 감옥보다 훨씬 심각한 폭력들이, 사적인 폭력들이나 착취가 행해지니까 장애인들이 재작년이니까 탈시설 운동을 하겠다고 해서 거기서 나와가지고서 길거리에서 농성을 했었어요. 대학로에서 한참 동안. 탈시설 운동, 시설에서 벗어나겠다고. 그런 사람들 아니어도 시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독립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기초생활수급이나 뭔가 있어야지 독립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독립을 하고서 그 다음에 부모하고 전화하잖아요. 그 순간 끊겨요. 그 부모가 돈이 좀 있거나 집이 있거나 이러면은, 집이라도 한 채 있으면 부모랑 연락하는 관계가 딱 드러나면은 부모가 가족이기 때문에 부양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이 끊겨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추석이고 설에도 전화 못해요. 엄마 목소리 듣고 싶으면 공중전화로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이게 한국의 복지제도라는 거예요. 이게 충분히 절망할 만한 세상이죠. 우리가 사는 데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자기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어도 돼요. 이렇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그 백수나 이런 사람들도 그런데, 일본도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된 적이 많이 있었는데, 일본에도 이 기초생활소득인가 뭐 하는 돈을 주거든요. 저희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직업 얻고, 그 다음에 뭐 등등할 동안에 일자리 구할 동안에 집 주고, 이제 한 달에 20만 원인가 이렇게 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받으라고 신청하라고 이제 동사무소 복지담당을 찾아가면은 그 수변 작업이라고 그 사람들 그러는데, 미화기 작전이라고 그러는데, 수변 작전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일을 하면 아직 젊은 사람이 왜 이래? 일자리 찾아보지 않고 왜 여기 벌써 이런 데면 어쩌자는 거야? 라는 거부터 시작해갖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가진 노력을 다 주는 거예요. 일자리 안 찾고 여기 와서 안이하게 이러려고 그런다고 해서. 그러니까 왜 수변 작전이라 그러면, 너 아직 저기 가서 물속에서 헤엄칠 만한데 벌써 나와가지고 이래, 다시 들어가,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쪽팔리니까, 안 그렇겠어? 거기 가가지고서 난 일할 능력 없으니까 돈 달라고 하는 얘기가 누가 하고 싶겠냐고. 그러니까 쪽팔리니까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면 대책이 있어요?
이래갖고 그 사람들 자살을 하고 그래요. 제 후쿠오카에서 아주 유독 심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오니기리, 삼각김밥이죠. 오니기리가 먹고 싶다라고 이렇게 서서놓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 복지가 되돌아간 날. 혹은 이제 그거 받다가 6개월인가 돼서 끊기는데 아직 직업을 못 구하고 이랬는데 그 6개월 내다가 끊어버려가지고서 그 다음날 자살한 사람. 이런 사람이 막 속출했거든요. 한국인보다 나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제도라는 게 사실은 얼마나 끔찍한 제도냐면은 이 돈을 조금 받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금이든 뭐든 이걸 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무능한가를 공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능하면요 난 더 이상 일할 능력도 없고 취직할 능력도 없어요 라는 걸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복지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복지라는 말의 복자는 사실 공동체에서 나누는 음식을 뜻하는 거거든요. 음식을 나눠먹는 거, 제사음식 나눠먹고 뭐 하는 거, 시청인의 삶 다 옆에서 동양이 그런 거죠. 옆에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같이. 동양은 북어랑 다른 거예요. 그 스님들, 남방 스님들 탁발하는 게 동양이에요. 일 안 하고 일 능력 없는 사람들 먹여 살리는 게 이런 거예요. 그게 복자야, 복자. 복지라는 건 능력 없는 사람들 같이 공동체가 먹여 살리는 그 공동체 전체의 부양의 의미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조금 준다고 하면 주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네 능력 다 없으면 증명하라는 이거 얼마나 모욕죠. 이런 걸 복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게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절망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절망도 잘 못한다라는 게 오히려 문제인 것 같아요.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진짜 알 필요가 있어요. 절망할 상황에서 절망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불행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절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것은 나는 괜찮아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괜찮아면서 유기농 음식 먹는 이런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 이런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오염이 그렇게 방사능에 관해서 자신은 없지만 세상이 이렇게 오염됐다 그러면 여전히 저는 우리도 그 오염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그 오염된 세상을 고쳐갈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 저는 어쨌든 이제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의 방식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들의 외부,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의 바깥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뭐 이런 것만이 아니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먹고 사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노동, 하기도 어려운 취직, 하기도 어려운 노동에다 못 걸고서 절절절 그거 찾으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어떻게든 하고 싶은 걸 하고 살면서 이런 조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수 있는 생존이 위협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 건가를 같이 만들어가는 거 이런 걸 찾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지금 저희를 민영화된 유토피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돈으로 다 이제 연금도 다 따로 좀 들고 유기농도 사 먹고 하면 어떤 부분은 좀 유토피아처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젊은 베르테르 슬픔 보면 갑자기 문학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 베르테르는 저희가 로테랑 사랑이 잘 안 돼서 자살한 남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책을 잘 읽어보면 베르테르는 자기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를 좀 알게 되던 남자예요. 근데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 감을 잡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남자의 이야기도 읽을 수 있어요. 아, 로테랑 살고 일은 어떻게 하고 이 길이 나한테 맞고 이거를 아는 남자인데 그렇게 못 살면서 벌어지는 일 같은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어렴풋이는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나는 이 일을 하고 아까 이제 선생님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따라가 봐라는데 그게 어렴풋할 거야. 확실히 난 이걸 하면 행복해 라고 안다기보다도 이걸 하면 이런 식의 인간관계를 맺으면 이런 식의 대화를 하면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어렴풋이 아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는 어떤 비극들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을 한번 안으셨으면 좋겠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절망하는 순간에도 절망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대단한 사건인데 사건을 못 느끼는 거 무감각해지는 게 사실은 저희가 많은 부분 어쩌면 불안해서 그럴 수 있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당장 나에게 당면한 일들을 해결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무관심해지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되고 그리고 좀 더 경쟁적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쌓인 한은 또 어디서 풀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분노는 굉장히 많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어딘가 하나는 뚫려가지고 열린 창문같이 바람이 들어오는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오늘 말씀 나누면서 들었어요. 뭐, 사실 올 때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하려고 그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여기 정윤 씨 책임 아닌가 이거? 근데 하려는 가벼운 이야기 뭐였어요? 명 조금만 해줘요. 아니 저는 이게 뭐 이렇게 이 문학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할 줄 알았는데 아니 뭐 노동이었으니까 그건 쉽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해요. 그런 얘기할 때까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 노동 얘기하면서 요새 이 제가 이렇게 신문 보고 뭐 이렇게 저를 보면서 너무 이렇게 답답하고 열받는 일들이 많았어요. 주변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러니까 도대체 참 내가 이 나라에서 산다는 건 도대체 뭘 뜻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자꾸 이렇게 의문을 갖게 돼요. 저 굉장히 원래 낙천적인 편인데도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는 사람들이 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밀양의 할머니들 몇 명 잡다 30명 그 경찰 투입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도 나랑 같은 동족인가 혹은 내가 이 사람들하고 같은 그 이렇게 이 인종 혹은 이제 그 종에 생물학적 종에 속한다는 게 참 쪽팔리기 짝이 없다 이런 생각들을 반복해서 하게 되니까 하여튼 무겁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벼운 문학 이야기도 하나만 해주세요. 짧게. 지금 혹시 너무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해서 질문 딱 하나만 하고 싶은 분 계세요? 선생님 말을 많이 할까봐 안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이진경 선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제 어두운데 불 켜고 잘들 가세요. 다음에 또 어디선가 뵐게요.